파트 1. 지금 당장 돈 못 가져오면 내 아버지 수술 포기하는 거다.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를 가져오라고 할까? 작은 원룸 천장을 바라보다가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방 한쪽에는 도시락통과 노트북, 그리고 아직 정리하지 못한 설계 도면들이 널려 있습니다. 저는 환경공학과 4학년이고 오로지 학교를 다니기 위해 고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모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죽도록 노력했지만 늘 계모가 요구하는 것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학교보다 생활비와 병원비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씻고 나와 컵라면으로 아침을 대충 때우며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새벽 사이에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습니다. 계모에게서였습니다. 오늘 병원비 입금해야 한대. 최소 30만 원은 가져와. 내가 딸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메시지를 읽는 순간 숨이 조금 막혔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난주에 50만 원 드렸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짜증 섞인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건 다 썼어. 벌써요?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돈이 나갈 때가 있는 거지.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모는 요즘 도박판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하게 시작했다가 이제는 사채까지 쓴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병원비보다 더 많은 돈이 다른 곳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걸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말이 없어? 지금 알바 가야 해서요. 핑계 대지 마. 그리고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 못 가져오면 병원에서 퇴원시킬 거래.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내가 살리는 거야.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다가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숫자를 계산합니다. 30만 원. 오늘 하루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돈입니다. 점심시간쯤 계모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줄 거야?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순간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돈 못 벌면 몸으로라도 벌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손님이 있었지만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요즘 애들 다 그렇게 번다더라.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소개해 줄까? 그날 밤 저는 편의점 뒤 창고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번 만나주면 50만 원 준대. 그 메시지를 보고 통화를 했다가 다시 죄송하다 끊었다가 3번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낡은 원룸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시내 한 호텔이었습니다. 창밖에 불빛들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될까? 몇 번이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병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던 모습이요. 택시는 결국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1009호. 문 앞에 서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말고 몇 번이나 숨을 골랐습니다. 벨을 누르니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생각보다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한 셔츠 차림에 이상할 정도로 냉정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위에서 아래까지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도윤은 며칠 전 3번에 반복된 문자와 통화를 받았습니다. 나를 팔 테니 돈을 달라는 문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못 걸었다고 끊었지만 몇 번의 통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어떤 얼굴을 하고 자신을 망치려고 하는지 궁금하여 따끔하게 충고하려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 보이네요. 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자신의 허벅지에 앉히고는 손으로 턱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숨이 막힌 것처럼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갸냘픈 목소리로 말하니 하던 행동을 멈췄습니다. 꺼져 젠장. 남자는 소리쳤습니다. 순진한 얼굴을 하고 이런 짓을 하다니 괜히 짜증이 났습니다. 여자는 호텔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숨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니 전화가 옵니다. 돈은 언제 가져올 거야? 계모가 소리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킥킥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망설이다가 다시 1009호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남자는 문을 열더니 내 손을 잡아 당겨 침대로 내동댕이 치며 이번은 봐주지 않겠다는 듯 나를 가졌습니다. 내 폰에 1000만 원을 입금이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비웃으며 말하더니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도 계모의 돈 요구 때문에 다시 만났습니다. 나는 계모 때문에 세 번째 호텔 방 앞에 서 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다가오더니 나에게 입맞춤을 퍼붓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를 안더니 침대에 살포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배가 심하게 조여왔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통증이었습니다. 눈앞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상태가 이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훨씬 낮고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외과 의사 강도윤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날 밤의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도요. 파트 2. 어제 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그 사람을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강도윤. 어젯밤 호텔 방에서 처음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호텔 방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제 모습, 그리고 차가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던 남자. 하지만 그 뒤로 기억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배를 찢어놓는 것 같은 통증 때문에 정신이 흐려졌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호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제 옆에 서서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은 아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약을 준비해 주세요. 의사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에게 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갈 건가?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저를 비웃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 받으세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카드를 프론트에 맡기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그 일이 정확히 어떤 의미였는지 저는 아직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제 몸 상태가 계속 이상했다는 겁니다. 배가 계속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날 저는 아름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병원 접수대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는데도 계속 배를 누르게 됐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옆에 앉아 있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그냥 검사만 받으려고요. 산부인과 검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진과 초음파와 간단한 진료 정도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많이 아끼지 않는 것 같네요. 자궁수축으로 일시적인 통증이 동반되었습니다. 약 처방 받으시고 일주일 정도 성관계를 자제하세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일이 없다는 소리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약을 받아들고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던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환자 기록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호텔 방에서 봤던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주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강 교수님, 회진 준비됐습니다. 강 선생님, 병원장님이 찾으십니다. 병원장.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오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도윤은 그 모습이 귀여워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다. 산부인과 친구 태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왜? 관심 있냐? 말하며 안타까워 어쩌나 남자친구 있는 것 같던데 약 올리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어디가 아픈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요즘 애들 너무 부러워. 저 아가씨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너무 과격하게 했나 봐.
복부 통증으로 왔는데 자궁수축이라 걱정할 건 없을 거야. 다행이네. 도윤의 말에 태수가 묘한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오후 회진이 끝나고 손님이 왔다는 말에 병원장실에 가보니 박정훈 교수가 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유하린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 인사하세요. 이분이 이번 프로젝트 책임 의사입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정훈 교수가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도윤 선생님, 이 학생이 제가 말한 인턴입니다. 유하린. 강도윤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향했습니다. 어젯밤 호텔방에서 봤던 그 눈빛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게 서 있다가 겨우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잡으면서 그는 재미있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하린입니다. 손이 닿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는 아무 표정 없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병원 환경 설계 관련해서 자주 보게 되겠네요. 그 말은 완전히 업무적인 말이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박정훈 교수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은 병원장 아들이기도 하고 여기 시설 확장 프로젝트를 직접 맡고 계십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병원장 아들. 그리고 교수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사업 크게 하시는 걸로 유명하죠. 순간 어젯밤 호텔방에서 그가 아무렇지 않게 돈을 꺼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 원래부터 나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잠깐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회진 시간이네요. 그리고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가와 귀에 대고 몸 상태 안 좋으면 무리하지 마세요. 미소를 머금고 말합니다. 그 말은 분명 업무적인 말이었지만 어젯밤 일을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나가버립니다. 저는 한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